Chaos reign. We that dreamed, we in nightmare, we that are one. Believe me, you will. 빌드 소개를 드리기 앞서 이 빌드는 해외 스트리머 오스크릭스와 K라는 분들의 가이드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세팅한 빌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스크릭스라는 스트리머는 인퍼널 최초 100레벨을 달성한 스트리머이며 현재는 하드코어에서 잼링 소환사로 플레이 중입니다. K라는 스트리머는 POE 1 때부터 소환사 빌드만 하는 소환사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는 분입니다. 두 사람의 빌드 소개 시기상 오스크릭스의 가이드 영상이 먼저 기재되었고 그 이후 K의 영상이 올라왔던 점을 보아 두 사람의 컨셉은 차이가 조금 있지만 K가 오스크릭스의 빌드를 보고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먼저 했든 제가 소개해드리는 빌드는 두 사람의 영상을 보고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수정한 것이니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링 소환사 컨셉 소개. 잼링 소환사는 소환수의 필수 노드만을 찍고 많은 주얼 노드를 챙겨 주얼로 딜과 애쉬를 챙긴다는 컨셉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빌드의 엔드 세팅은 치장한 자가 될 것이며 저는 아직 이 세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값비싼 치장한 자와 주얼들은 플러스 알파와 같은 딜 상승을 위함이지 잼링 소환사 세팅의 핵심 컨셉에는 큰 상관이 없기에 빌드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퍼널리스트에 비해 부족한 정신력을 잼링 어센던시와 울러의 뼈로 상쇄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제 잼링 소환사의 빌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잼링 소환사는 잼링의 어센던시 특성을 최대한 살려 힘과 체력을 올리고 그림자 로브 갑옷을 통해 높은 애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애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카오스 면역을 챙겨 끔살이 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POE2에서 카오스 피해는 에너지 쉴드를 뚫지 못하는 대신 2배의 피해를 입히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으스스한 연회로 인해 아무리 많은 에너지 쉴드를 챙겼어도 끔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방어 기제를 챙기기 어려웠던 기존 인퍼널 소환사의 아쉬웠던 점을 잼링 소환사는 높은 에너지 쉴드와 카오스 면역으로 한방 끔살을 최대한 방지하고 중독 및 출혈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템에서 카오스 저항을 챙기지 않아도 됐고 어센던시에서도 챙길 수 있는 스킬 레벨 2를 통해 해골 저격수의 레벨을 44까지 올릴 수 있어 아이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잼링 소환사의 컨셉은 대략 이렇고 이제 상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잼링 소환사 어센던시 소개. 먼저 잼링 소환사가 사용하게 될 4가지 어센던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잠재력의 결정체. 스킬잼의 퀄리티를 14% 추가적으로 얻습니다. 기존 스킬잼의 퀄리티는 20%까지였지만 이 노드를 찍음으로써 스킬잼의 퀄리티를 34%까지 상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점은 다른 스킬들에 비해 스킬잼 자체의 성능이 중요한 소환사로서는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해골 저격수 같은 경우에는 스킬잼의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해골 저격수를 소환하는 데 드는 정신력이 줄어듭니다. 소환수 중에 스킬 퀄리티가 올라가면 정신력 점유가 줄어드는 해골은 해골 저격수와 해골 서리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메인 스킬 말고도 보조 스킬잼들의 퀄리티들도 다 올라가니 아이템에서 공격이나 방어 기제를 챙길 수단이 거의 없는 소환사로서는 잼의 성능 자체를 올려주는 잠재력의 결정체 노드는 큰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마석이식 스킬 레벨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은 현재로선 스킬 레벨이 42만렙입니다. 소환수는 스킬 레벨이 1이 오를수록 공격력, 체력, 점유 정신력 감소까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 레벨 2를 올려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환수 세팅의 특징상 40에 가까워질수록 스킬 레벨 2를 올리기 위해 몇십에서 몇백 딥을 써야 하는데 그 때문에 아이템 선택의 자유도가 매우 제한됩니다. 이 스킬 레벨 1의 가치는 후반에 갈수록 크게 발휘하게 됩니다. 스킬 레벨 1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아이템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하며 그만큼 더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후에 제 아이템 소개를 통해 생소한 아이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응형 역량. 스킬잼 사용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소환사를 흔히 지능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키워보면 힘, 지능 하이브리드에 가깝습니다. 소환사 빌드는 지능을 올렸을 때 얻는 이점인 마나 상승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킬잼 20레벨의 요구 능력치인 지능 20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는 힘을 찍어 체력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퍼널 소환사의 경우 힘을 올려 체력을 올림으로써
최대 생명력 25당 정신력 1을 얻는 베이다트의 눈길과 최대 생명력 8당 에너지 보호막 1을 얻는 베이다트의 손 어센을 통해 정신력과 에너지 보호막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극엔드 세팅이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소환사들은 힘 70 민첩 40 지능 205 정도로 스탯이 형성되며 이것조차 아이템 옵션에서 스탯을 땡겨와야 가능한 빠듯한 수치입니다. POE2에서 생존이나 디버프 등에 해당되는 보조 스킬잼들은 힘과 민첩을 요구하는 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흡수, 처치 시 획득 옵션을 얻을 수 없는 소환사의 경우 이런 보조잼들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적응형 역량 어센을 찍게 되면 스킬잼에서 어떤 능력치를 요구하든 자신이 찍은 가장 높은 능력치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킬잼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에 스킬 소개란에서 이 어센을 활용해 어떤 스킬들을 사용 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마지막 핵심 어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효율 향상 어센입니다. 이 어센은 힘, 민첩, 지능을 올렸을 때 얻는 보너스를 2배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힘은 1당 체력 2, 민첩은 1당 정확도 5, 지능은 1당 만화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사는 정확도와 만화를 얻어도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을 올려 체력을 얻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 향상 어센 효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힘 1당 체력 4가 오르게 됩니다. 즉 현재 제 힘이 279이고 그로 인해 얻는 체력은 279 곱하기 4로 1116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올려 얻은 체력은 아이템 소개란에서 말씀드릴 그림자 로브 갑옷과의 시너지를 통해 에너지 쉴드를 극대화시키는 핵심 기제가 됩니다. 이 4가지의 핵심 어센던시 노드를 통해 잼링 소환사는 어떤 스킬잼도 사용할 수 있고 카오스 면역 상태에서도 높은 애쉬를 챙겨 더욱 높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스킬 퀄리티 34%로 인해 보다 강력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스킬 레벨 1로 인한 아이템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잼링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얻은 이 이점을 가지고 제가 선택한 소환수인 해골 저격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골 저격수 소개. 이제는 많이 아실 테지만 혹시 소환사 빌드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환수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골 소환수는 해골 전사, 해골 돌격병, 해골 강탈자, 해골 저격수, 해골 방화범, 해골 서리 마법사, 해골 폭풍 마법사, 해골 성직자로 총 8종류가 존재합니다. 이 8종류를 피해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 물리는 해골 전사, 돌격병, 강탈자, 저격수가 있고 화염은 해골 방화범, 냉기는 해골 서리 마법사, 번개는 해골 폭풍 마법사가 있습니다. 해골 성직자는 공격력은 없고 대신 다른 소환수들에게 힐을 주거나 부활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분류를 나누자면 돌격병, 강탈자, 저격수, 방화범은 공격 태그를 가지고 있고 서리 마법사와 폭풍 마법사는 주문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태그는 공격 속도에 영향을 받고 주문 태그는 시전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활과 마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근접 소환수와 원거리 소환수입니다. 해골 전사, 돌격병, 강탈자는 근접 소환수이며 나머지 소환수들은 다 원거리 소환수입니다. 저는 방화범 다음으로 강탈자를 플레이했었지만 근거리 소환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격수로 갈아탔었습니다. 해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쯤 하고 이제 제가 느낀 해골 저격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점 1. 이펙트가 간소해서 눈부심 및 렉이 없다. 2. 물리 기반이라 원소 저항 옵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절 축적 속도가 빨라 보스전에서 괜찮은 안정성을 보여준다. 3. 소환수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매핑에 가장 특화돼 있다. 4. 돌격병, 방화범, 서리, 폭풍 소환수에 비해 정신력 점유가 낮아 많은 개체수를 뽑을 수 있다. 5. 스킬 레벨을 모든 해골들 중 가장 높은 44까지 올릴 수 있어 템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6. 치명타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단점 1. 한 마리 한 마리의 딜은 약한 편이며 방어력 또한 낮아 스펙이 낮으면 잘 죽는다. 2. 위의 이유로 스펙이 낮으면 모비 근처에서 생성되는 영토 및 의식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3. 물리 기반이다 보니 나출 저항이 없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데미지에 한계가 있다. 4. 위의 이유로 스펙이 낮으면 특정 해골들보다 보스들이 약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어범이나 서리 세팅을 대충 하고 맛을 봤지만 다시 저격수로 금방 돌아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매핑 속도였습니다. 제가 저격수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탓인지 짧은 사거리와 적은 마리수의 차이에서 오는 매핑의 불편함은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현재의 소환수 메커니즘은 뒤에서 따라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 사거리는 굉장히 큰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지원 사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어범과 서리 세팅을 했을 당시에는 스펙이 낮았기 때문에 보조 스킬을 써줘야 해서 피로도가 있었지만 이건 일정 수준 이상 스펙이 되면 굳이 보조 스킬들을 쓰지 않아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상 현재는 저격수와 서리 마법사의 투탑 체제고 두 해골은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취향 차이의 영역에 있습니다. 원소 계열은 저항을 깎는 만큼 딜이 세지고 저항을 깎을 수 있는 보조 스킬들도 물리 계열에 비해 많습니다. 저는 잼링으로 해골 저격수를 선택했지만 어떤 보조 스킬도 쓸 수 있고 추가된 스킬 퀄리티로 더 높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원소 계열 소환수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원소 계열은 높은 딜을 뽑아낼 수 있는 대신에 자기가 사용하는 원소의 저항 옵션이 붙은 몬스터나 맵을 만나면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 싫었던 저는 해골 저격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골 저격수의 치명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골 저격수는 치명타 관련 옵션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에서도 아이템에서도 주얼에서도 치명타를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골마다 기본 능력치가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해골 서리 마법사와 해골 폭풍 마법사는 기본 치명타 확률이 11%이며 나머지는 전부 5%입니다. 이 말은 내가 300%의 치명타 확률을 챙기더라도 5%의 300%가 되는 것이기에 5 더하기 15가 돼서 20%의 치명타 확률이 됩니다. 여기에 겨울의 눈이라는 스킬로 치명타 약화 효과 10%가 더해지면 30%의 치명타 확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30%?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챙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300%라는 수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드나 아이템이나 주얼에서 전부 다 챙겨야 300%가 될까 말까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챙기기 위해 드는 커런시나 다른 포기해야 하는 옵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해골 저격수로 치명타를 아예 챙기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PoE2는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미완성인 상황입니다. 어떤 빌드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컨텐츠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장단점들은 스펙으로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니 여러분들은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 마시고 취향껏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노드 소개. 노드는 잼링 소환사의 컨셉에 맞춰 찍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주얼과 높은 애실입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 레벨은 93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잼링 소환사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시작점이 위치와 정반대인 6시라는 점입니다. 소환수에 관련된 노드는 위치 시작인 12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잼링으로 처음부터 소환사 빌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빌드는 엔드게임 세팅이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드게임 세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필수 노드만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취향껏 찍으실 수 있도록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노드 방향에 따른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서의 인도자, 소환수가 주는 피해 25% 증가, 소리 없는 수호자, 소환수의 모든 원소 저항 20%, 공포의 군주, 소환수의 점유 12% 감소, 강화 방벽,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25% 증가, 모든 원소 저항 최대치 1%, 살아있는 죽음, 소환수의 모든 원소 저항 22%, 소환수의 모든 원소 저항 최대치 3%, 기바람 지능 25, 참을성 있는 방어막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60% 증가,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시작 속도 20% 감속, 카오스 면역 최대 생명력을 1로 변경, 카오스 피해의 면역, 엔트로피의 화신 소환수의 카오스 저항 13%, 소환수가 물리 피해의 8%를 카오스 피해로 획득, 빛나는 왕관 시야 반경 20% 증가, 장착한 투구로 얻는 에너지 보호막 70% 증가, 묵직한 완충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40% 증가, 최대 생명력 10% 감소, 거룩함 기절 회복 20% 증가, 최대 에너지 보호막의 20%를 추가 기절 한계치로 획득, 끔찍한 치유, 재생성 살성, 악의 소나기는 후에 설명드릴 어둠의 저항 다이아몬드라는 주얼의 특수 옵션 때문에 찍은 것이고 이 노드들이 꼭 필요해서 찍은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질보다 정신 노드는 취향껏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노드가 남는다면 모르겠지만 노드가 부족하게 될 경우 빼도 되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한 노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 패시브 노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핵심 노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능력치를 올려주는 노드들입니다. 많은 주얼을 사용하기 위해 노드를 찍으며 그 길목에 있는 필수 노드들을 찍어주는 형식입니다.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능력치를 제외한 핵심 노드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포의 군주, 엔트로피의 화신 말고는 자신의 아이템 옵션이나 스펙 등에 따라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은 노드들입니다. 주요 노드들을 찍고 나서는 주얼 노드들을 최대한 챙겨주겠습니다. 치장한 자 주얼이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핵심 노드 다음 순위로 주얼 슬롯을 챙겨주시면 되십니다. 챙길 수 있는 주얼 칸은 이렇습니다. 아직 치장한 자 주얼이 없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주얼 노드를 챙기기보다는 소형 패시브들을 챙겨 다른 이득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위치 시작과 달리 버리는 노드들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흔히 인퍼널 소환사를 할 때 찍는 노드들이 잼링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 순위 문제도 있거니와 가장 중요한 어느 시점의 스펙부터는 무의미해지는 노드들이 있어서 안 찍어도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환수 부활 노드와 소환수 저항 노드 쪽을 보겠습니다. 소환수의 기본 부활 시간은 8초입니다. 이 8초를 노드에서 다 챙기면 4초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0마리가 있던 내 소환수가 1마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기까지 8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8초 내에 다른 소환수가 또 죽는다면 제일 처음 죽었던 해골의 부활은 1초를 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쿨타임이 다시 8초가 됩니다. 그렇게 한 마리 도미노처럼 죽게 되면 결국 플레이어만 남아 8초 동안 무방비 상태로 도망다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 쿨타임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저격수는 다른 딜러 소환수에 비해 사거리가 긴 대신 몸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영토같이 바로 근처에서 몬스터가 소환되는 컨텐츠는 힘든 것입니다. 소환수는 스킬 레벨이 오르면 공격력과 함께 체력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수 레벨을 40을 찍고 나면 소환수의 생존에 투자해야 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레벨 40을 찍었다고 갑자기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40을 찍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템 세팅이 어느 정도 된 제 노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얼 소개. 먼저 필수로 꼭 써야 하는 고유 주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한 파장 에메랄드 3개입니다. 인퍼널리스트에 비해 정신력을 챙기기 어려운 잼링은 정신력을 끌어 모을 수 있을 만큼 다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장대한 파장 에메랄드 3개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은 있으면 좋은 주얼들입니다. 먼저 믿음의 분광기 해골 저격수 3레벨입니다. 분광기는 요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져서 사실 쉽게 살 수는 없는 매물입니다. 하지만 잼링은 해골 저격수를 44레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40레벨이 끝인 스킬 레벨의 특성상 다른 비싼 아이템들을 하나씩 빼도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분광기는 저격수 레벨 40에 맞춰 구입할 수 있는 걸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 정신력 12, 힘 4%입니다. 정신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필요한 옵션이고 힘 4%는 힘에다 모든 스탯을 투자하는 잼링 소환사의 특성상 가장 최선의 선택인 주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잼링 소환사에게 힘이란 곧 생존입니다. 최대한 많이 땡길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개의 주얼은 자신의 커런시 사정에 따라 옵션 타협이 가능한 부위들이기에 필수가 아닌 있으면 좋은 주얼로 소개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과대망상 주얼입니다. 과대망상은 자신의 아이템 사정에 맞춰 없어도 되는 주얼입니다. 저격수는 카오스 태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등장이라는 노드를 찍게 되면 카오스 스킬 플러스 1이 됩니다. 바로 이 태그 덕분에 해골 저격수가 다른 소환수들보다 가장 높은 레벨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골 저격수는 잼링의 스킬 레벨 1의 어센던시를 포함해 총 44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걸이에서 성유를 바를 수만 있다면 어둠의 등장을 주입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핵심 아이템인 화염꽃 목걸이에 원하는 성유를 주입시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대망상 주얼 혹은 다른 아이템에서 40레벨을 맞추면 과대망상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치장한 자를 사용해 주얼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잼링 소환사의 특성상 주얼 자리 하나하나가 아쉽기에 없어도 되는 주얼로 소개를 드립니다. 뺄 수 있으면 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주얼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고유 주얼들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잼링 소환사의 하이엔드 세팅의 꽃, 치장한 자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치장한 자 주얼은 착용 중인 타락된 마법 주얼의 효과를 0에서 100%로 늘려줍니다. 이 효과는 주얼에 붙는 타락 옵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치장한 자로 인해 받는 보너스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100%가 가장 비싸며 그 가격은 현 시점 2미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치장한 자 주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타락된 상태로 드랍이 돼서 디바인으로 옵션 수치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미확인 주얼만으로 90딥인 이유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소수점은 다 버려지기에 기바람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옵션에 따라 적절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주얼에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20%의 옵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이라는 수치를 치장한 자를 통해서 옵션의 효과를 늘려줄 건데 치장한 자의 옵션이 100%라면 20의 100%인 40이 됩니다. 즉 우리는 주얼 하나에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40%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치장한 자의 옵션이 95%이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20의 95%인 19가 더해져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39%의 효과를 봅니다. 그렇다면 치장한 자의 옵션이 96%와 99%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OE에서는 소수점 자리는 다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효과를 받을 주얼이 20이라면 치장한 자의 옵션이 95든 99든 받는 효과는 39%로 동일한 것입니다. 가격만 비싸질 뿐 무의미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 자기의 커런시 사정에 맞춰 구입할 수 있는 만큼의 치장한 자 옵션을 구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치장한 자를 구하지 못했지만 제 커런시 사정에 맞춰 구할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장한 자 주얼의 세팅은 하이엔드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치장한 자 주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레어 주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파이어 주얼에서 필요한 옵션은 이렇습니다. 접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20%, 소환수 피해 15%, 전미 소환수 공격 및 시전 속도 4%, 소환수 치명타 확률 20% 또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 25%. 소환수 주얼에서 뽑을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옵션들을 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주얼로 커런시 사정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치장한 자 주얼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접두 소환수 피해 15% 또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20%. 전미 소환수 공격 및 시전 속도 4%입니다. 전미는 속도 옵션으로 고정이며 접두에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피해에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 및 세팅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POE2는 얼리 액세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부분이 불안정합니다.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엔드 세팅쯤 되면 아무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딜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의미가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딜보다는 안정성 쪽으로 더 챙기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딜이 부족해서 못 잡는 컨텐츠는 없지만 한 번씩 죽는 경우는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잼링 소환사는 카오스 면역 상태에서도 높은 에너지 쉴드를 챙기는 것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컨셉대로 에너지 보호막을 챙기는 것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세팅을 해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패시브 노드와 주얼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소개. 잼링 소환사는 인퍼널리스트 소환사에 비해 정신력을 챙기기 힘듭니다. 인퍼널리스트의 어센던시인 최대 생명력 25당 정신력 1을 얻는 베이다트의 눈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잼링 소환사의 핵심 아이템인 갑옷에서 정신력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인퍼널리스트의 경우 어센던시로 보통 80 전후의 정신력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갑옷에서 보통 50에서 90 사이의 정신력을 챙길 수 있죠. 대충 계산해도 평균 150 정도의 정신력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력 차이는 왜 나는 것이며 이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키는지 아이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령의 몸서리 조각난 로브.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템인 유령의 몸서리 조각난 로브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없으면 잼링 소환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갑옷은 최대 생명력의 50%만큼 에너지 보호막으로 변경해줍니다. 타락을 통해 최대 61%까지 수치 변경이 가능하며 저는 60%짜리를 사용 중입니다. 이 갑옷은 카오스 면역을 찍어 생명력이 1이 되어도 옵션이 적용되는데 이 갑옷의 옵션이 먼저 적용되고 카오스 면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뜩한 충전기 노드를 찍어보면 모든 에너지 보호막이 사라지는 게 아닌 갑옷으로 인한 에너지 보호막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잼링 소환사는 모든 능력치를 힘을 찍어 어센던시 효과로 체력을 2배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체력은 갑옷의 효과로 에너지 보호막으로 전환됩니다. 이 수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갑옷 하나로 1270의 생명력에서 노드 및 다른 아이템의 효과들과 합쳐져 총 8875의 에너지 보호막을 얻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 주얼들 중에서 에너지 보호막을 챙긴 주얼은 2~3개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챙긴 게 아닌 수치입니다. 치장한 자 효과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레벨도 낮아 에너지 보호막이나 능력치 노드도 덜 찍은 상태입니다. 주얼 세팅과 레벨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 보호막 12,000은 넘길 것입니다. 그럼 으스스한 연회 효과로 24,000의 에너지 보호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카오스 면역이라 갑자기 죽을 일도 현저히 줄게 됩니다. 어떤 방어기제나 생존기제도 챙기지 못하는 소환사에게 이런 미친 생존력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인퍼널리스트의 지옥계와 노드에서 챙겨지는 데미지 감소를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POB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본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좋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잼링으로 소환사를 해볼 거라고 홍대병에 걸려 온몸 비틀기로 어거지로 소환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소환사로서 잼링이 고점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난 로브의 다른 옵션인 카오스 저항은 보지 않아도 되는 옵션입니다. 최대 생명력 전환 옵션 60% 이상으로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61%가 더 좋은 건 당연하니 각자의 사정에 맞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울러의 뼈 격자 샌들. 그 다음 필수 아이템 일명 울러입니다. 처음 이 아이템을 접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 나는 도저히 이 속도로 못 다닌다. 이건 템포랄리스와 사용하라고 내놓은 아이템이다 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새 시즌이 시작되고 캐릭터를 새로 키운다고 해도 잼링 소환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 아이템을 최대한 빠르게 착용할 것입니다. 울러는 소환사에게 있어 필수 아이템입니다. 울러는 쉽게 말해 해골을 소환하는 데 드는 정신력을 줄여줍니다. 기본 옵션은 20%까지 감소시켜줍니다. 이 수치는 타락을 통해 23%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 울러와 공포의 군주 노드를 통해 총 35%의 소환수 점유 정신력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소환수들은 레벨이 오를수록 점유하는 정신력이 줄어드는데 해골 저격수는 40레벨 기준 26이 됩니다. 그리고 해골 저격수의 스킬잼 퀄리티를 20% 올리면 점유되는 정신력이 10% 또 감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잼링의 어센던시 스킬 퀄리티 14%를 통해 총 34%의 퀄리티를 올려 해골 저격수의 정신력 점유를 17% 감소시켰습니다. 그럼 해골 저격수 한 마리를 뽑는 데 드는 기본 정신력 26에서 울러 23%, 공포의 군주 노드 12%, 스킬에서 17%를 합쳐 총 52% 정신력 점유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26에서 52%를 감소시키면 13.52가 되는데 소수점은 가차없이 버려지는 POE의 규칙에 따라 저는 해골 한 마리를 소환하는 데 드는 정신력이 13이 됩니다. 이 말은 즉 저에게 정신력 13은 해골 한 마리분의 딜이 더 생기게 됩니다. 후에 스킬잼 소개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 기준 해골 한 마리의 딜은 매핑 시 3만이고 보스전 시 6만입니다. 이건 다른 디버프나 곡물 효과, 중첩되는 효과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며 곡물만 켜도 한 마리에서 15만 8천의 딜이 나옵니다. 저에게 정신력 13의 가치는 이 정도 딜 상승의 효과입니다. 이게 정신력을 최대한 많이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딜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해골의 마리수를 늘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해골 저격수에게 마리수는 압도적인 스펙업입니다. 이렇게 큰 장점이 있지만 이동 속도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는 비운의 아이템입니다.
후에 스킬잼과 플레이 스타일 방식을 소개해드릴 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도약 강타와 전멸로 이 단점은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뚜벅이로 걸어다닐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후에 제 사냥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력이 부족한 잼링 소환사에게 날개를 달아줄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두머리의 울부짖음 장갑을 두른 모자입니다. 우두머리의 울부짖음 장갑을 두른 모자. 소환사를 하시면서도 이런 아이템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번쯤 POEDB에서 유니크 아이템을 훑어보다가 옵션을 보고 한 번쯤 돌아봤지만 활용은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흘려버렸을 법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템은 정신력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주지만 기존 인퍼널 소환사가 사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우선 회피 기반이기에 필요 민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118의 민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미 대부분의 소환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액을 사용한다면 필요 수치가 낮아져 94의 민첩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어찌저찌 민첩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환수 스킬 레벨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소환사들은 투구에서 소환수 스킬 레벨 1을 챙기고 거기에 타락된 옵션으로 스킬 레벨 1까지 해서 총 3레벨을 챙깁니다. 아무리 저라도 이 투구를 끼기 위해 3레벨을 포기하기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투구도 투구기에 타락 옵션 중에 소환수 스킬 레벨 1이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이 투구를 어떻게든 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착용 후에는 이 투구에 대해 대단히 만족 중입니다. 그래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세 번째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잼링 소환사라도 이 투구를 착용하기 위해 올려야 되는 민첩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힘 대신 민첩을 챙기는 만큼 에너지 보호막이 빠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힘일로 인해 얻는 체력이 2배가 되는 노드는 이럴 때 더욱 크게 아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 투구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피 옵션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회피율을 뻥튀기 시켜주는 바람의 무의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회피 자체가 낮아서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람의 무의를 사용함으로써 빠지는 정신력 30이 엄청난 딜로스이기 때문에 회피는 버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기 저항은 당연히 높게 붙으면 좋습니다. 이 냉기 저항이 75%까지 붙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높게 붙는 아이템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템이 또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항은 많이 챙길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템이 변경되더라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소개드리는 빌드에서는 벤토와 기바람을 사용하기에 벤토의 옵션을 선택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인 접근 범위 반경 2배입니다. 이게 은근 유용한 옵션입니다. 보통 접근 범위에서 접근의 거리는 6m를 뜻합니다. 이건 캐릭터를 기준으로 화면 상단까지의 거리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캐릭터 주위를 동그랗게 그려보면 접근 범위가 됩니다. 대충 눈에 보이는 화면의 중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범위가 12m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접근이라는 개념이 화면 넘어서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접근이라는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옵션은 셉터의 옵션 효과와 더불어 저격수에게 최적의 옵션이 됩니다. 소환수들 중 사거리가 가장 긴 저격수는 화면 밖이나 끝에서 때릴 때도 있고 빠른 매핑을 위해 제가 앞으로 먼저 달려나갈 때는 이 거리가 더 멀어져 셉터의 옵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소환수들도 생깁니다. 즉 딜로스가 생긴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접근 범위 반경 2배의 효과로 인해 그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옵션이 있든 없든 딜이 갑자기 약해졌다고 체감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이 있는 것으로 계속 발생했을지 모를 딜로스를 확실히 없앴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소환사 투구도 스킬랩 2와 3의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제대로 된 애슐이나 저항, 스탯이라도 붙어있다면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잼링 소환사는 에너지 보호막을 많이 챙길 수 있고 3레벨 투구랑 비교하면 스킬 레벨 1을 손해보지만 그런 걸 포기하더라도 정신력 100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단 이 가이드 영상은 엔드 세팅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저격수의 스킬 레벨이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은 기존의 2짜리 투구를 추천드립니다. 있으면 좋은 투구지 꼭 있어야 하는 투구는 아닙니다. 셉터, 접근 범위 얘기가 나온 김에 셉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가성비 셉터를 사용 중입니다. 가성비 셉터를 구입 후 저의 우선 순위에 있는 다른 아이템들을 먼저 맞추느라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셉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져 이제는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치장한 자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셉터는 언제 사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잼링 소환사의 셉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물론 정신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아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낮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셉터는 정신력이 많이 낮습니다. 저 셉터를 구입할 때는 인퍼널 소환사이기도 했고 이미 구입한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신력만 낮을 뿐이지 나머지 옵션들은 좋아서 계속 사용 중입니다. 셉터를 구입하실 때 우선 정신력 170 이상은 되는 걸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기준 최소치일 뿐이지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소환수 스킬 레벨입니다. 잼링 소환사와 해골 저격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셉터에서 소환수 스킬 레벨 5만을 본다면 매물도 너무 없을 뿐더러 현 시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잼링 해골 저격수의 경우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이 점을 이용해 소환수 스킬 레벨 4 옵션의 셉터부터 매물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셉터가 있다면 3까지도 괜찮습니다. 다른 부위에서 더 챙기고 빼면 되니 이 점을 잘 비교해보시고 사정에 맞춰 구입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옵션은 동료가 주는 피해 %입니다. 사실상 이 옵션이 딜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옵션입니다. POB에서 확인해본 결과 셉터에서 챙기는 동료가 주는 피해 10%는 노드에서 챙기는 소환수 피해 10%와 동일했습니다. 즉 동료가 주는 피해 100% 옵션은 노드 10개의 효과를 가집니다. 최대치는 119%이며 무리해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얼리 액세스인 현 시점에서 어떤 컨텐츠를 하던 딜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1초 만에 보스를 잡느냐 2초 만에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페이지 스킵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료가 주는 피해 증가 옵션은 50%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력과 동료가 주는 피해 옵션에서 저울질을 한다면 저는 정신력의 무게를 더 싣겠습니다. 이건 후에 말씀드릴 아이템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미에서 공격 속도나 시전 속도를 챙기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주얼에서 속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없어도 크게 상관없으니 이것도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탯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좋은 옵션일 뿐이니 없다고 해서 템을 구입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옵션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두에는 접근에 있는 동료의 플랫 피해가 있고 전미에서는 동료들의 치명타 관련 옵션들이 있습니다. 접두의 플랫 옵션은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정신력이 높게 붙으니까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라 보면 되십니다. 애초에 기본 플랫이 굉장히 높은 소환수에게 셉터에 붙은 플랫들은 저레벨일 때나 의미가 있지 매핑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만 해도 별로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치명타 관련 옵션들은 챙기지 않으니 셉터 구매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환수의 생명력 증가, 원소 저항 등은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 정도입니다. 없어도 무관합니다. 셉터를 구입할 때는 셉터에서만 챙길 수 있는 옵션에 중점을 두고 구입하시면 커런시 사정에 맞게 적당한 셉터를 구입 가능하실 것입니다. 참호목. 전 3레벨에 구멍 2개 뚫린 정신력 30짜리를 사용합니다. 참호목 3레벨과 4레벨의 가격 차이가 말도 안 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1스킬 레벨보다 정신력 15가 더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정신력 13은 최소 3만 딜 상승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의 아이템 세팅 및 커런시 사정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화염꽃 태양의 목걸이. 다음은 굉장히 비싼 아이템 중 하나인 화염꽃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모든 화염 스킬 레벨 4를 올려주지만 화염 속성 기폭제를 20% 올리고 타락을 하면 스킬 레벨 4에서 5로 오르면서 기폭제 20%의 효과를 받아 1이 더해져 총 6의 화염 스킬 레벨을 올려줍니다. 화염 주문 스킬이 아니라 화염 스킬 레벨이기 때문에 화염 태그가 있는 해골 저격수 또한 적용이 됩니다. 인퍼널 리스트라면 지옥계도 포함이 되며 마찬가지로 화염 태그가 있는 해골 방어범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 목걸이에서 챙길 수 있는 모든 소환수 스킬 레벨 3을 생각하면 스킬 레벨을 6이나 챙긴다는 건 굉장한 옵션입니다. 여기에 만약 성유로 어둠의 등장이라도 발려있다면 총 해골 저격수의 레벨을 7이나 올려주는 엄청난 목걸이가 됩니다. 거기에 정신력과 아이템 희귀도까지 붙어있으니 버릴 옵션이 없습니다. 만화 재생 속도도 유효옵이며 유일한 리스크 인적 점화 시 화염 피해를 받는 옵션은 플레이어가 점화를 걸어야 받는 옵션이기에 소환수들이 공격하는 소환사에게는 무효옵입니다. 단 화염벽을 사용할 때는 다릅니다. 화염벽은 용암지대를 생성하는 개념이라 화염벽 위에 있으면 무조건적인 점화입니다. 그래서 화염벽을 사용하면 본체가 화염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 화염벽에 포악한 보조잼을 넣습니다. 저는 화염벽을 쓰지 않지만 쓰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스펙이 낮아서 화염벽을 써야 하는 분들은 화염벽에 포악한 보조잼을 넣으시면 화염 데미지가 없어져 화염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화염벽을 통과하는 투사체의 화염 플랫 데미지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포악한 보조잼을 꼭 넣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걸이는 커런시 부족으로 성유를 포기한 상태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이 6자리를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킬 레벨 4에 어둠의 등장 성유가 발린 타락된 목걸이를 사시면 저렴하게 5레벨을 챙길 수 있습니다. 화염꽃 목걸이로 어둠의 등장 성유를 주입해서 타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매물들이 거래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꽤 쌓여 있습니다. 5레벨을 챙길 수 있는 목걸이니 시작은 이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쌍벤토의 기바람. 그 다음은 쌍벤토의 기바람입니다. 인퍼널 소환사에게 부의 상징이었던 쌍벤토의 기바람이지만 잼링 소환사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부족한 정신력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카오스 면역인 상태에서 쌍벤토의 기바람으로 챙길 수 있는 저항 옵션들은 현재 유니크 아이템이 많은 저의 템트리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랬지만 일반 반지와 벨트로 저항만 먼저 챙겨서 세팅해주시면 되시다가 여유가 되시면 기바람부터 구입하시면 되는데 영향을 받는 수치는 74, 79 혹은 75, 80입니다. 왜냐하면 벤토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력의 최대치가 20이기 때문입니다. 기바람 벨트 또한 치장한자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올려주는 옵션인데 소수점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 가성비 라인을 구매하면 됩니다. 벤토 정신력 20짜리는 비싸기에 저는 19의 저항을 필요한 만큼 맞춰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력 19짜리로 설명을 드리면 기바람은 수치 74에서 78% 사이인 것을 구매하시면 정신력은 똑같이 오르고, 만약 정신력 20짜리 벤토라면 기바람 75에서 79%의 수치는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커런시 사정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바람 수치가 높을수록 저항이나 아이템 희귀도 생명력 같은 다른 옵션들이 좋아지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갑, 그 다음 장갑입니다. 장갑에서는 모자란 옵션들을 채우는 용도로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항은 쌍벤토 기바람과 투구에서 다 채워졌지만 투구에서 필요한 민첩과 셉터 및 애슐 기반 아이템들을 끼는데 필요한 지능 수치가 필요했기에 장갑에서 스택 위주로만 챙겼고 그 중에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걸 구매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스탯이 충분해 장갑에서도 굳이 챙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보호막만을 보시고 챙기시거나 재밌는 유니크템이 있으면 껴보시면서 취향껏 즐기시면 세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장갑 유니크는 그나마 적용되는 건 무덤의 속박 밧줄 수갑입니다. 이 장갑을 끼면 소환수가 처치한 몬스터도 플레이어가 처치한 게 되기 때문에 처치 시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치 시 옵션이라고 해봐야 당장은 처치 시 생명력이나 마나 등밖에 없기 때문에 CI 빌드인 이 잼링 소환사 빌드에는 더더욱 필요 없겠군요. 저 장갑을 끼면 헤드헌터 같은 벨트 옵션도 받을 수 있을 테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해보시고 재미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라스크와 호신부, 생명력 플라스크는 올로스가 있으면 올로스를 쓰시고 없으시면 소환수의 생명력 회복 플라스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회복량이 크지 않아 해골 저격수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곡물한텐 유의미한 회복량이 됩니다. 고통의 곡물은 생각보다 체력이 낮습니다. 2055밖에 안 되죠. 고통의 곡물이 적 앞에 생성된다면 금방 부서집니다. 이건 의식이나 영토에서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소환수 회복 물약을 써준다면 곡물이 실시간으로 쭉 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카오스 면역 빌드라고 해서 멋으로 생명력 플라스크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싫어하기에 소환수 플라스크를 사용 중입니다. 회복량이 작다고 해도 해골 저격수들의 생존에도 도움이 꽤 됩니다. 옵션은 접두 소환수의 생명력 회복 80%가 최대치이며 전미의 적 처치 시 35% 확률로 충전 획득이 최대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초당 0.25의 충전량이 회복되는 옵션보다 적 처치 시 옵션을 더 선호합니다. 마나 플라스크는 녹아내리는 소용돌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인퍼널 소환사를 할 때부터 물질보다 정신 MOM 노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소환사에게 MOM 노드는 한 줄기 빛과 같기 때문이죠. 이 플라스크는 요즘 굉장히 저렴해져 무조건 구매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MOM을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마나통이 작다고 하더라도 사용 시 마나 모두 회복은 굉장히 큰 이점이며 카오스 피해를 받는 리스크도 카오스 면역으로 인해 무효가 되니 안 쓸 이유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옵션은 가격 제일 저렴한 것으로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호신부입니다. 호신부는 잼링 소환사에게 꽤나 중요합니다. 카오스 면역인 만큼 기절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절은 기절 한계치 이상의 피해가 명중으로서 발생되면 기절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절 한계치는 최대 생명력이라는 점입니다. 카오스 면역 빌드는 최대 생명력이 1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대 맞으면 바로 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에서 최대 에너지 보호막의 샷 %를 추가 기절 한계치로 획득이라는 옵션을 어느 정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절 면역인 돌 호신부를 쓰자니 동결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기바람 때문에 호신부를 2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망상해서 호신부를 1 챙길 수 있는 사냥꾼의 부적을 챙겨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해결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호신부는 동결 면역인 해동 호신부를 사용합니다. 기절은 노드로 인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지만 동결은 안 그렇기 때문입니다. 호신부의 접두는 지속시간 샷 % 증가, 전미는 적 처치 시 샷 % 확률로 충전 획득을 선택합니다. 사실상 이 옵션 말고는 선택지가 없긴 합니다. 호신부도 옵션 최대치는 가격이 꽤 나가니 적당선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턴 버티기만 하면 되니 비싸게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템 소개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빌드 가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이템을 보고 진입장벽을 크게 느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POE2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환사만 해왔고 플레이 타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게임을 잘못하기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고생고생 해가며 그나마 이만큼 세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팅값이 높지 않아도 잼링 해골 저격수 빌드는 세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에서 비싼 아이템들은 현재 시세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구매 당시 금액으로 대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분광기 3렙 220액, 화염꽃 목걸이 180액 성유무, 어둠 저항 주얼 43딥, 셉터 15딥, 참호목 5딥 영혼액 2개 박힌 거, 울부짖음 투구 15딥, 그림자 로브 10딥, 울러 5딥, 벤토 2개 총 50딥, 기바람 20딥, 마나 플라스크 7딥, 과대망상 3딥 어둠의 등장, 어둠의 오른팔, 조각난 로브 3딥, 장갑 4딥, 장대한 파장 에메랄드 개당 150액, 스킬잼 소개, 해골 저격수 메인, 매핑 시 무도의 속도 중량 번개 주입 난사갈래, 보스전 시 무도의 속도 중량 번개 주입 격분 주입 과충전,
먼저 해골 저격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골 저격수의 레벨은 당연히 21레벨이며 5옴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조잼은 매핑용과 보스용으로 나뉩니다. 무도의 속도, 중량, 번개 주입은 동일하게 사용하며 난사갈래로 매핑을 합니다. 매핑에 유용한 여러가지 보조잼들이 많지만 저는 난사갈래가 가장 좋았기에 사용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골 저격수의 정형화된 보조잼들은 무도의 속도, 중량, 포악함, 격분 주입 고정이며 나머지 잼은 취향껏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트로피의 화신이라는 노드를 사용 중이기에 이 점을 활용하기 위해 포악함 잼을 뺐습니다. 엔트로피의 화신 노드는 물리 피해의 8%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에 위축이라는 카오스 디버프 효과가 더해지면서 카오스 게인 피해를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위축은 받는 카오스 피해를 5%를 증가시켜주는 디버프인데 10회까지 중첩이 돼 총 50%의 추가 카오스 데미지를 획득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8%의 카오스 피해가 아닌 16%의 카오스 피해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카오스 피해는 에너지 보호막에 2배의 피해를 줍니다. 에너지 보호막이 있는 몬스터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있다면 32%의 카오스 추가 피해로 에너지 보호막이 까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악함 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스 화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골 저격수의 약점 중 하나가 스펙이 안 되면 딜이 약한 것인데 이걸 보완해주는 것이 가스 화살입니다. 가스 화살은 흔히 액트를 밀 때 사용하는 그 가스 화살과 동일한 스킬인데 점화된 적과 맞닿았을 때 가스 폭발이 일어나 딜을 넣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 가스 화살의 딜은 정말 강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꼭 하는 게 좋고 저렙 때는 희귀 몬스터나 보스전 때 가스 화살을 쓰시면 막힘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골 저격수의 레벨이 40이 되면 가스 화살을 사용하는 데 드는 마나 소모가 1156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점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포악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또 활용할 수 있게 된 잼이 있습니다. 바로 번개 주입잼입니다. 우리는 이 번개 주입잼으로 인해 감전을 위해 억지로 소환해야 했던 폭풍 마법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번개 주입잼으로 인해 해골 저격수 피해의 25%를 추가 번개 피해로 획득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카오스 피해와 같은 추가 획득 피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적에게 번개 피해를 주게 되고 이 말인즉 해골 저격수로 감전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감전으로 인한 대상이 받는 피해 20% 증가를 폭풍 마법사를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얻을 수 있게 되며 추가 번개 피해는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의 메커니즘이 피가 가장 낮은 소환수를 자동으로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폭풍 마법사를 사용하더라도 곡물을 사용하게 되면 감전을 걸기도 전에 희생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해골 저격수 자체적으로 번개 피해를 챙기면서 감전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전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리에 과충전을 넣어 기존 20%에 받는 피해 증가를 35%까지 늘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자리에 압도나 파편을 넣어 디버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과충전을 통해 더 높은 피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폭풍 마법사를 소환하는 데 드는 정신력은 25입니다. 폭풍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격수 2마리를 더 뽑을 수 있게 되죠. 사실상 훨씬 더 큰 딜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포악함 하나 넣는 게 더 좋은지 어떤지는 제가 POB를 활용할 수준은 아니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악함 하나를 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사용하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냉기 주입이나 화염 주입을 사용하게 되면 동결이나 점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세팅의 가능성도 열려있으니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빌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해골 저격수를 하나 더 사용합니다. 해골 저격수 서브 매핑 시 마무리 타격 화염 숙련 물리 숙련 격분 주입 과충전 보스전 시 마무리 타격 화염 숙련 물리 숙련 저격수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게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덜컹대는 셉터가 아니라 마무리 타격을 사용할 해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퍼널이었다면 지옥계에라도 넣었을 테지만 없으니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1레벨 스킬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숙련잼을 넣어 40레벨을 맞춰 딜과 생명력을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만약 레벨 차이가 난다면 곡물에 희생되기 때문에 마무리 타격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끝자리 2개의 보조잼은 단순히 교체하기 편하라고 해놓은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사를 끼우면 공속이 느려지니 오히려 빼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딜 증폭의 핵심인 고통의 곡물입니다. 고통의 곡물 상마 경로의 샘 섬뜩한 무도 지속성 영감 상마 경로의 샘 섬뜩한 무도는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패시브 노드에서 소환수 부활 노드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소환수가 부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초입니다. 곡물의 기본 지속 시간은 6초인데 부활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의 텀이 생깁니다. 만약 영토처럼 곡물을 계속 켜줘야 하는 곳이라면 소환수가 부활하기 전에 다시 곡물이 켜지면서 소환수가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성을 넣어주면 곡물의 지속 시간이 8.4초가 되면서 곡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영토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감 보조잼을 넣어 마나 소모를 줄이면 마나를 채울 필요 없이 곡물 키를 누르고 있기만 해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속성과 영감잼은 영토에서 무한 곡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경로의 샘은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말이 많지만 어차피 경로의 샘 아니면 넣을 보조잼이 없으니 저는 사용 중입니다. 이 빌드의 핵심 스킬 중 하나인 도약 강타입니다. 도약 강타 7레벨
힘줄 절단 실명 가시지대 무적 에너지 방벽. 도약 강타는 울러의 부족한 기동성을 채워주는 유일한 이동기입니다.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익숙해진 저는 불편함 없이 잘 사용 중입니다. 도약 강타는 스킬 자체적으로 착지 지점에 밀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려 갈기기 보조잼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죠. 도약 강타를 사용하게 되면 적진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버프 잼들을 넣습니다. 힘줄 절단, 실명, 가시지대가 디버프 잼들입니다. 무적과 에너지 방벽은 카오스 면역 빌드이다 보니 기절에 취약해 넣어놨습니다. 무적과 에너지 방벽은 스킬을 사용 중이어야지만 적용을 받는 잼이라 활용할 수 있는 스킬에 제한이 있습니다. 도약 강타 같은 경우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보조잼을 적용받기 안성맞춤이죠. 또 하나 도약 강타에만 적용되는 잼인 상서로운 비탈이라는 잼도 있습니다. 이 잼을 사용하면 착지 지점에 신성화 지대가 생기는데 이 신성화 지대 위에서는 체력 재생력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범위 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범위 힐로 자신의 체력이나 해골들의 체력도 채워줄 수 있으니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약 강타의 부족한 이동기 부분을 채워주는 필수 스킬 바로 전멸입니다. 전멸, 기바람 비전의 속도. 전멸은 다 아실만한 스킬이라 기바람과 비전의 속도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멸을 왜 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도약 강타 하나만 쓰라고 하면 이동기로서는 너무 불안정한 부분이 많은 스킬입니다. 하지만 도약 강타와 전멸을 같이 쓰게 되면 이런 불편하거나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 상쇄되고 비로소 제대로 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플레이 방식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약 강타와 전멸은 꼭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신력을 최대한 많이 땡겨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전도성 징표입니다. 전도성 징표, 세차게 흐르는 전류. 세차게 흐르는 전류는 사실 의미 없는 보조잼입니다. 아무거나 끼워 넣은 거니 빼셔도 무방합니다. 전도성 징표는 잼링이라서 사용 가능한 스킬이죠. 민첩 기반 스킬이라 필요 민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도성 징표의 효과는 감전을 더 잘 걸 수 있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감전의 효과를 55% 증가시켜줍니다. 감전은 기본 20%에 받는 피해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골 저격수에 과충전을 넣음으로써 35%까지 올렸죠. 여기에 전도성 징표까지 추가해줌으로써 받는 피해 증가를 54%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퀄리티 14%의 추가 효과까지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스전 때 꼭 써줘야 할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션도 간단해서 좋습니다. 다음은 방어도를 깎는 저주인 취약성입니다. 취약성, 고조된 저주, 연속 주문, 사수리꽃, 강해진 효과, 집중된 저주. 보조잼들은 저주의 효과를 더 좋고 효율적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니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취약성을 왜 사용하는 것인가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쓰는 것보단 나으니까 정도의 생각으로 사용 중입니다.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지 정도이죠. 저 같은 경우 취약성을 사용하면 방어도 9605를 무시하게 되는데 애초에 몬스터의 방어도 설정 자체가 낮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확인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따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전도성을 사용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사용 중이며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딜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취향껏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으스스한 연회 퀄 23%. 다음 필수 스킬인 으스스한 연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잼링의 퀄리티 추가 어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퀄리티 23% 타락된 걸 사용 중입니다. 연회에 들어갈 보조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조잼 하나를 넣음으로써 정신력이 소모되는데 해골 하나 소환하기에도 아쉽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신력이 10이나 11이 남았다면 명상을 끼워주시고 12가 남았다면 해골 성직자를 한 마리 끼우시는 게 낫습니다. 곡물에 희생되는 해골이 성직자가 됨으로써 딜로스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존재감은 잼링이라서 좋은 스킬잼이 없나 싶어 찾아보다가 사용 중인 스킬인데 정신력 30이나 사용하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절과 상태 이상을 더 잘 걸리게 해주는 오라인데 감전도 잘 걸리고 기절도 압도를 사용하면 잘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스킬은 조금 더 사용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골 성직자를 쓸 일이 없어서 넣어놓지 않았지만 쓴다면 해골 성직자, 마지막 헐떡임, 비전 의속도 원소의 군단 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곡물 중에 하나인 뼈 곡물이 있습니다. 뼈 곡물은 몸이 약한 저격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스킬입니다. 뼈 곡물, 피의샘, 만화의샘, 육탄 방어, 광장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이유는 광장을 넣게 되면 재사용 시간 6초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곡물이 깨져버린다면 바로 다시 사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스킬잼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플레이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방식 소개. 우선 아무리 에너지 보호막이 높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선 연회 스택을 쌓기 전까지는 도약 강타로 함부로 몬스터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연회 스택을 다 쌓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 조금 편하게 다니시면 되는데 도약 강타로 접근하시고 후에 전멸로 빠져주는 위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도약 강타 전멸을 앞으로 이동하는데 다 써버리시면 맵 옵션에 따라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약 강타로 들어갔다가 전멸로 빠져주거나 도약 강타 위주로 다니시다가 전멸은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보험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익숙해지시고 맵도 쉬운 맵이다 싶으시면 자유롭게 도약 강타와 전멸로 쭉쭉 치고 나가시면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어다닐 때보다 훨씬 빠른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도약 강타 전멸의 긴 이동 거리 때문에 옆에서 부활되는 해골 저격수들이 더 많이 생겨 더 편한 매핑이 가능해집니다. 보스전 때는 공물을 켜고 전도성 징표와 취약성만 걸어준 뒤 도망다니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염벽이나 겨울의 눈 같은 스킬들을 안 쓰는 이유는 그런 스킬들을 사용하다가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액티브 스킬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망다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플레이를 찾아가시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빌드 업그레이드 방향성.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제 세팅은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빌드 업그레이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치장한자 100%가 있겠죠. 그리고 주얼에서 에너지 보호막의 비율을 줄이고 소환수 피해 15%와 공격 속도 4%를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세터를 구입해 스킬 레벨 1 정신력과 데미지도 더 챙겨 저격수의 마리수를 더 늘리고 딜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레벨 1을 더 챙김으로써 과대망상을 뺄 수 있게 되고 주얼 자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목걸이도 유효한 성유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기바람과 벤토도 더 좋은 걸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이상 손볼 건 없어 보이네요. 치명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좋다 안 좋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온 건 없기에 더 두고 볼 문제 같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빌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실제 매핑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